6강 주제는 포스트 코비드 19 코로나19 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한국 외교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우리는 얘기할 때 세계화의 시대다. 그 다음에 탈냉전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은 세계화의 시대였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근데 올해 2020년에 들어서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탈세계화라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탈세계화는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이 탈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의 결과로서 왔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하나는 바로 코비드-19,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유럽에서의 난민 문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탈세계화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90년에 냉전이 종식되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이래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년간은 세계화가 일종의 국제사회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말 2000년대 접어들면서 반세계화 움직임이 엔타이 글로벌리즘의 움직임이 퍼져나가고 아울러서 이 세계 금융 자본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이 뭉쳐져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그에 대한 반향으로서 반대 운동으로서 바로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이라고 하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지금 탈세계화의 움직임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90년대 초에 세계화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밝히고 미래를 전망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는 그래서 21세기를 전망하면서 21세기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풍미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이제 냉전기적인 이데올로기의 싸움은 끝났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이겼고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에 이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8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영국의 매거진인 뉴 스테이츠맨이라는 데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제목이 뭐냐면요. Socialism ought to come back. 사회주의가 와야 된다. 진짜 사회주의가 와야 된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에 있어서의 국제사회의 모습을 우려하면서 결국 그러니까 세계화의 반작용으로서의 그러한 국가 간의 장벽이 높아져 가는 거, 바로 그걸 탈세계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30년을 세계화의 시대라고 보고 올해부터를 탈세계화로 본다면, 따지고 본다면은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이런 논리 속에서 국가 간의 장벽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장벽이 전쟁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글로벌 워의 가능성은 적지만 우리가 역사상의 그러한 대전들을 보면 그 전에 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하고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런 가운데 그 파국으로 나타나는 게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세계화를, 지금의 탈세계화를 얘기하면서 우려하는 사람들은 1930년대의 탈세계화를 얘기를 합니다. 1930년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Great Depression, 대공황의 시대였다. 바로 그것이 전쟁을 야기했다, 2차 세계대전을.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1930년대의 Great Depression은 대공황은 주로 전체주의 국가들에 의해 가지고 주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탈세계화는 그 중심축이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의 진영화를 얘기하면서 바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넘어 들어와라. 즉 반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적인 체제들을 한테 가치의 공유를 강요하는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탈세계화지만 탈세계화의 주축이 1930년대 Great Depression 때는 전체주의 국가, 오늘날에 있어서 2020년 이 시점에 있어서의 Great Recession이라고 얘기하죠. 코로나19 시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오늘날의 그와 같은 상황을 얘기할 적에 우리가 이 탈세계화를 얘기할 적에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할 적에 Great Recession을 얘기하는데 이 시기에 탈세계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주체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그냥 탈세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를 보시면,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세계화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화 지수를 1990년 이후로 한번 쭉 검토해 보시면은요, 처음으로 2015년에 세계화 현상이 퇴행을 합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작지만 지금 활용한 세계화 지수는 스위스 연방공대 연구소에서 매년 얘기를 하고 있는, 발표를 하고 있는 코프 글로벌라이제이션 인덱스입니다. 세부 3개의 지수를 어저스트 시킨 건데요. 그러니까 조정한 건데 정치적 세계화, 경제적 세계화, 사회적 세계화를 합쳐서 그 세계화 지수를 만들어내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경제적 세계화는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정치 사회적 세계화를 감안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인덱스 세계화 지수를 보면 2015년에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 그러면서 거의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떻게 본다면은 좀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 혹은 세계화 현상은 이제 정체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은 탈세계화 현상의 동의는 2가지였다. 하나는 감염병, 즉 코비드-19, 코로나19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유럽에서의 난민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감염병, 결국 전염병을 막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우리가 최근에 와서 많이 쓰는 단어, 락다운이라는 게 있죠. 물론 락다운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내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 물적 자원이 제한되고 예를 들어서 너희 나라 너무 만연하니까 너희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제한 혹은 물적 자원도 마찬가지죠. 가능한 한 물건의 수입, 특히 농수산물이라든가 그런 바이러스가 넘어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낸다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장벽들이 탈세계화 현상이 원인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 내지는 세계 제문제들이 돌아가는 이유는 뭐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사회 현상을 두 단어로 줄이면 하나는
deglobalization, 좀 전에 말씀드린 탈세계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digitalization, 디지털합니다. 굳이 안 만나도, 굳이 페이스 투 페이스 안 해도 나름대로 국제 관계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디지털화 시대의 과학기술 혁명에 의해서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의 탈세계화 움직임, 심지어 반세계화 움직임 속에 그 동인이 된 거는 첫 번째 감염병, 두 번째는 유럽의 난민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렉시트, 심지어 이탈렉시트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들이 그 사회 내에서 하층민을 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난민을 수용한 국가들이 이들 이주민들을 복지 정책을 통해서 먹여 살리다 보니까 예산상의 압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들 이주민들, 난민들이 사회 내에 사회 병리 현상을 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국민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소득의 계층에 있어서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국민들이 이와 같은 난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EU 국가들의 그 정책, 쉔겐 협정에 의해 가지고 국경을 풀었었는데 아무래도 국경을 좀 어느 정도는 선별적으로 닫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난민 문제와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탈계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중 패권 문제가 2020년 이 시점에서 대두가 되고 미중 패권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가치의 진영화를 통해서 shared value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 그룹으로 와라. 예를 들어서 너희들의 그와 같은 권위주의, 전체주의적인 사회 구도를 유지하지 말고 정치적 민주화, 분권화를 이뤄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교역이라든가 기타 경제, 사회문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shared value를 가지고 가치의 진영화를 해나가는 모습을 미국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쓰고 있고 그러면서 가치 동맹에 근거한 그와 같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결속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EPN이라고 있습니다. 예?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게 결국 뭐냐 하면 가치의 공유에 근거한 미국 우방국들의 경제 네트워크입니다. 거기서 중국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가치 공유 우선 그룹 대 이익 공유 우선 그룹 간의 갈등과 경쟁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축은 미국이고 다른 한 축은 중국이 되고요. 그 싸움은 결국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혁명에서 누가 앞서 나가느냐?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 앞서 나는 거와 또 다른 축으로 싸우는 게 결국 뭡니까? 조금 전에 shared value를 말씀을 드렸듯이 스탠다드 워, 표준 전쟁을 통해서 바로 가치에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이익의 공유가 일어나려면은 스탠다드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공유하는 건데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중국을
여기서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들이 작동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많이 여러분들 귀에 많이 들리는 게 정상회의죠. 그러한 서밋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서밋에 있어서 중요한 게 G7, G20, 주로 이제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네트워크들이죠. 여기에는 중국이 들어가 있죠. 근데 최근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G10을 얘기하고 있어요. G10은 민주주의 네트워크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치의 공유가 일어날 수 있는 국가들, 미국의 우방국들의 경제협력 네트워크입니다. 그 G10은 약간은 상당 부분은 정치적인, 안보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IIG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밋,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커다란 변수가 뭡니까? 미국의 대선 11월 3일 날 있죠. 대선 결과 트럼프가 재선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총리가 지금은 뭐 그대로, 특히 외치에 있어서는 아베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번 봐야 되겠죠. 사람이 바뀌었는데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바로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서 미중 패권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미국 대선 결과와 스가 총리의 외교 노선에 있어서의 변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를 또 어떻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했다. 구냉전과는 다른 신냉전의 시대다. 우리가 탈냉전을 1990년으로 본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1990년까지를 냉전기, 90년부터 2020년까지를 탈냉전기, 2020년 이후를 신냉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구냉전기하고 차이점은 뭐죠? 경제적인 의미에서 보면 과거는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대결인데, 지금의 신냉전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중심의 자본주의,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냉전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구냉전의 두 축은 미국과 소련이었죠. 근데 신냉전기의 그 두 축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중국의 급부상, 그에 따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의 중국을 보는 시각의 변화.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략적인 동반자로 생각했는데, 홍콩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재작년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집단 지배 체제를 1인 지배 체제로 바꾸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 서방 국가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회론은 줄어들고 중국 위협론이 비등하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가장 커다란 미중 패권 경쟁의 화두는 바로 가치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shared value. 과연 이 shared value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따라서 2020년 후의 세계가 패권 경쟁이 보다 갈등적일까 아닐까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제정치에서 세력 전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 트랜지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특히 20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세력 전이가 평화롭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국과 미국은 shared value, 가치의 공유가 일어나는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서 폴 케네디가 얘기했던 강대국의 흥망에서 뭘 얘기했냐면 세계의 패권은 유럽에서 미주 대륙으로 넘어오고 결국 동아시아로 올 거다. 중국으로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랬을 때 그 패권이 평화롭게 오려면 shared value가 있어야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가치의 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가치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세력 전이는 평화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패권을 놓아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보여주는 홍콩 민주화에서 이를 대체하는 홍콩 보안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인 지배 체제로 바꾼 것도 그렇고요. 최근에 미중 간의 hin구 열우기를 했죠. 미국이 휴스턴 총영사관을 중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하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오늘날 중국의 과학기술혁명은 뭐예요? 다 미국이 개발한 거를 지적재산권을 해킹을 하든 뭘 하든 다 탈취한 것이다. 그 헤드쿼터가 휴스턴 총영사관이다. 이에 대해서 중국도 맞불을 놨죠. 청도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해버렸죠. 그런데 누가 맞느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미국이 지식재산권을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가치의 공유와 연계를 시켰느냐. AI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중국의 과학기술력이 급속도로 서구를 위협할 정도로 빨리 발전을 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서구 국가들의 기술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이유의 하나는 얼굴 있는 세계화를 얘기하듯이 바로 과학기술이 문명의 흉기가 아니라 이기가 되려면은 민주주의, 윤리, 인권하고 부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구적 시각에서 본 중국의 AI 빅데이터 시대의 모습은 반민주적이고 반윤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의 공유를 중국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이 잘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과학기술을 더 상업화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그 모티베이션으로 그 동기로서 그와 같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감내해 가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서구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경제 패러다임 경쟁이 핵심이 되는데 결국 경제 패러다임 경쟁에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가치의 공유 문제, shared value를 여기에 가져온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는 뭐냐면 아까 후쿠야마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후쿠야마도 우려하는 게 결국 이겁니다. 중국의 국가 중심의 자본주의, 즉 스테이트 인터벤션에 근거한 자본주의가 오히려 경제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미국이 지금 2분기에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가 됐는데 크진 않지만 중국은 플러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서방 국가들은
이상하다. 시장 중심 자본주의, 마켓 오리엔티드 캐피털리즘이 오히려 비효율적인가? 그러면서 중국을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개입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막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감염병 시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딜레마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방국들의 경제 네트워크인 EPN을 가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안 되겠다. 중국이 세계의 생산 기지, 공장이 됐는데 이게 미국의 패권에 마이너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경험을 했어요. 중국이 각종 부품 공장들을 갖고 있고 거기서 부품이 생산돼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는데, 코로나 시대에 중국이 공장이 문을 닫다 보니까, 가동을 멈추다 보니까 부품 공급을 못 받아서 세계의 그런 조립 공장,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스톱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스톱을 하니까 세계 경제가 이제 침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종속론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세계 경제가 중국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다. 중국을 세계 부품 공장, 부품 시장의 허브로, 부품 생산의 허브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비교 우위의 논리에는 약간 위배될런지 모르지만 이제 상당 부분의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예요? 리쇼어링이죠. 과거에는 오프쇼어링이었어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값싸게 양질의 물건을 생산한다면 거기서 생산해서 부품을 받아서 미국이나 여타 국가에서 조립하고,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냐 자유무역주의냐 얘기할 때 우리가 자유무역주의와는 무슨 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소비자 이익이죠.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소위 말하는 시장 자본주의의 근간을 유지해 나가는 경제관계를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shared interest만을 생각하면은 그게 맞는데, shared value, 가치의 공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익의 공유보다 가치의 공유를 우선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리쇼어링을 얘기했고, 리쇼어링을 하려니까 중국에 투자한 그런 자본 공장들을 본국으로 다 가져오다 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의 제조업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행위에 부담을 주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뭡니까? 미국의 우방국가로 중국의 공장을, 중국에 투자한 미국 공장, 다국적 기업을 빼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접 국가로의 그 이전. 거기서 말하는 인접 국가는 미국의 우방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니어쇼어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리쇼어링, 니어쇼어링으로 미국이 코로나 시대에 가치의 공유가 안 되는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시대의 국제사회의 현상은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탈세계화와 디지털화 속에서 미국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을 길들이는 방향은 바로 shared value, 가치의 공유, 가치 동맹을 결속함으로써 여기서 이익 공유, shared interest 그룹을 창출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구냉전 시대 때는
가능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데올로기로 양극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예?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러면서 그들끼리 애초부터 경제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가치의 공유 이퀄스 이익의 공유였어요. 근데 1990년대에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지난 30년간 쉐어드 밸류 얘기는 이제 사라졌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간다. 우리는 세계 각국은 목표점이 같았죠. 그 발전 과정은 달랐지만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이익의 공유가 얽히고 설키고 일어났어요. 근데 2020년 이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시장 중심 자본주의 혹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 편에 서라 하는 그러한 가치 진영화를 통해서 이익 공유, 이미 얽히고 설킨 이익 공유를 다시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의도한 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을 견제하면서 표준전쟁하면서 지금 어떤 양상을 쓰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화웨이를 공격하면서 화웨이를 견제하면서 퀄컴의 통신칩 혹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이런 것들을 사용 제한을 하면서 여타 국가들한테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공급을 화웨이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즉 국제사회의 쉐어드 밸류가 안 되는 국가 기업들은 쉐어드 인터레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미국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세계화 시대를 그럼 우리는 방치해야 될 것이냐? 아니겠죠? 혹자는 또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중이 패권 경쟁하고 힘의 파워 스트러글 그런 갈등을 하고 있지만 파국으로는 안 갈 것이다. 왜? 미국은 중국의 자본을 필요로 하고 중국은 미국의 시장을 필요로 하고 서로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깨질 리는 없다. 그러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 파국으로 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중국이 소위 말하는 민주화, 정치적 분권화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고 공산당 체제가 좀 더 당장 이게 다당제가 안 되더라도 느슨한 형태의 분권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서구 국가들이 그렇게 긴장을 안 하고 그와 같은 갈등 구도가 심화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홍콩 민주화 운동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코비드 19을 보면서도 중국의 태도 여러분들 WHO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지금 코비드 19 코로나19를 뭐라고 규정돼 있죠? 2019년 12월 말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감염병. 원래 국제 규범에 의하면 24시간 내로 감염병이 발생하면은 WHO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사이에 세계화 시대에 각 국가로 다 퍼져나갔죠. 문제는 뭐예요? 지금도 감염병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합니다. 주로 저개발 국가의 저발전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뭐예요? WHO 지역 사무소에서 빨리 보고를 받고 정보를 얻어서 거기를 락다운 내진 블로케이드를 해서 봉쇄를 해서 확산을 막아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번에 코비드 19에서 보셨듯이 강대국이 발병국일 적에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그 강대국이
서구 선진국가처럼 나름대로 보건위생 문제에 소위 말하는 글로벌 보건안보 지수에 있어서 높은 국가들, most prepared nation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중국같이 덩치는 큰데 아직은 강대국 선진국으로서의 생활 양식을 보여주지 못한 국가일 경우에는 발생을 해도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규제가 락다운, 블로케이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예가 이번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 시대에 봤을 적에 세계의 모습을 그러한 감염병 시대에 그러한 감염병에 대한 인식을 나누는 세 단계가 있는데요. 아직은 중국은 퍼블릭 헬스 수준이다. 즉 전염병 발생을 국가 내적인 해결, 주권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는 폭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글로벌 헬스 시각에서 공동체적인 해결 방식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어떠한 바이러스 혹은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탈세계화 시대에 세계가 두 가지로 재편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해요. 그게 뭐예요? 오픈 소사이어티와 클로즈드 소사이어티. 여러분들 열린 사회, 닫힌 사회, 열린 사회 얘기 들어보셨죠? 칼포포가 얘기를 했잖아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서구적 시각에서 보면은 미국은 열린 사회의 리더고 중국은 닫힌 사회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탈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그 모습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shared value 우선 그룹이냐, shared intellect 우선 그룹이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열린 사회로 가고자 하느냐, 닫힌 사회로 가고자 하느냐. 물론 중국이 닫힌 사회로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막 그야말로 닫힌 사회에 가까운 주장을 하니까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열린 사회의 리더로서 중국이 나아가겠다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천명을 해요. 이에 대해서 소로스는 또 막 중국과 시진핑을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무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우선 해미시 맥레이가 1994년에 The World in 2020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저널리스트이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출판부에서 나온 책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거기서 중국에 관해서 얘기한 거 대표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에 그러니까 한 세계화의 시대의 초입에서 2020년을 전망했어요. 물론 그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사회가 돌아나가는 메커니즘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교하게 미래를 전망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중국과 관련해서 눈에 드러나는 것은 2020년에 중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지역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계 질서에서의 패권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걸어놨어요. 중국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세계 지도국,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으로 첫 번째는 단지 중국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한중일에 다 얘기한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이 그야말로 앞선 국가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기술혁명을, 창의력에 기초한 기술혁명을 해야 된다. 90년대 초까지 봤을 때 해미시 맥레이의 눈에 비춰진 동아시아 국가들은 뭐예요? 모방하고 카피하는 그러한 기술국가.
창의력에 기초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진짜 선발 선진국가가 되려면 기술의 사다리의 맨 앞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중국에게는 좀 아픈 얘기지만 정치적 분권화와 민주화를 중국이 달성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어요? 홍콩이 세계 금융의 허브, 세계 경제의 허브로 계속 나아갈지 아니면은 소도시로 전락할지는 중국의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다. 그 정치적 선택은 지금 말씀드린 중국이 분권화와 민주화의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얘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지켜봐야죠. 아까 중국을 쉐어홀드 밸류가 안 되는 나라로 완전히 미국도 배척했다라기보다는 중국도 쉐어홀드 밸류 그룹에 들어오게끔 재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밀어내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방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shared value예요. 여러분들 친구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생각이 같아야죠. 생각이 안 같으면 매일 싸움밖에 없죠.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돈 있는 친구 좋아요. 덕 좀 보고. 조금 참지요, 제가 이득을 보니까. 물론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Shared Value First Group, 미국 중심의 서구 국가들. Shared Interest First Group,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도국.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거칠게 얘기를 한다면은요. 다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가치의 공유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러면 중국은 아직 가치의 공유가 안 되니까 배제해야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미중 간의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서 이를 가교하는 반도 국가로서 이를 브릿지하는 국가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만의 이제 외교 논선을 설정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외교 원칙을 갖고 행동하는 국가다. 그래서 그 원칙을 들어서 때로는 미국을 지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중국을 지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려면 우리의 외교 원칙이 한 20년 정도는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행동을 하면 결국은 한반도 주변의 사강이 우리를 인정하는 단계에 접어들 거예요. 근데 아쉬운 점은 국내적으로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5년마다 이러한 외교 원칙이 바뀌고 하면은 그러한 정체성을 갖기 힘들죠. 그러니까 외교 원칙을, 외교 독트린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국내 정치를 얘기하자면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 진짜 솔로몬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을 세워놓고서 그러한 외교 독트린을 2020 외교 독트린을 발표한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혹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 힘에 기반하지 않은 외교 독트린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되겠느냐. 그렇다면
지금의 방식을 계속 답습하면 행위자 중심의 외교로 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는 언제랑 비슷해져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적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친러파, 친청파, 친일파. 예? 그 당시에 우리의 정치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그와 같은 이합집산 속으로 미궁으로 우리 외교를 빠져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특히 2020년의 세계, 탈세계화, 디지털화, 포스트 코비드 19 이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지혜로운 외교 독트린은 일본이 어떻게 갈 것이냐, 스가 총리 하에서. 올해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외교적인 스탠스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버리는 혹은 어느 한쪽에 무조건 편승하는 밴드 웨고닝이 아니라 우리만의 밸런싱인데 그 밸런싱은 파워 밸런싱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칙에 따른 외교 준칙, 그 독트린의 근거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의 국제 질서의 변화, 한국 외교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지금의 시대를 진단해보고 한번 우리의 국가, 민족의 미래를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뉴 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이 특강도 지금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변합니다. 그 변화의 흐름을 아셔야지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어야지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실 수 안목을 구하시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